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요. 크리스마스 그 당일보다는 하루 전인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그 저녁에 훨씬 더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뭐 이런저런 행사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뭐 뭐든지 그 들뜬 마음에 그 뭐 기다릴 때가 그 당일보다는 좀 더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행도 그렇잖아요. 여행도 막상 여행을 출발해서 다닐 때도 물론 즐겁습니다만은 제 경우에는 다닐 때도 재밌지만 다닐 때의 즐거움이 8이라면 그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때가 한 거의 9 아니면 10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 들뜬 마음에 기다릴 때가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가 어쩌면 성탄절 당일보다 더 즐겁지 않을까? 약간 들뜬 마음 그게 좀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성탄절 2부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 몇 가지 주요 소식이 있어서 그것만 좀 간단하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FDA가 당뇨와 비만 치료제의 그 알약을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이 주사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사 맞기 싫어하는 사람들 불편하고 또 이제 그 주사약이 또 비쌉니다. 그래서 알약으로 바뀌게 되면 약 가격이 또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당뇨와 비만 치료제를 기존 주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알약으로 제조해서 판매해도 된다라고 FDA가 땅땅 승인을 내준 겁니다, 이게. 이는 비만 치료제 시장 또 당뇨 치료제 시장에 큰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그 당뇨와 비만 치료제의 사용 범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노보 노디스크 이 회사가 이제 당뇨와 비만 치료제 전문적으로 많이 내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팔리죠. 노보 노디스크의 대표적인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오젬픽 그리고 위고비 이거를 이제 알약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새해 직후에 미국에서 해당 신약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인슈런스 아니고 이제 현금으로 살 경우에는 한 달에 $149.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쟁 회사인 일라이 릴리 역시 이제 앞으로 수주 안에 체중 감량약을 알약으로 승인받아서 판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번 FDA 승인은요, 주사제가 그 주도해온 그 당뇨와 비만 특히 이제 당뇨도 그렇습니다만 비만 치료제 이 그 시장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당뇨와 비만 치료제를 위해서 주사하시는 분들 본인이 스스로 하시잖아요. 주 1회 이렇게 주사제가 있는데 사실상 그 주사제가 시장을 장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사라는 부담감 그리고 높은 가격 이게 의외로 비쌉니다. 그 알약 대비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보험 적용의 한계 같은 문제점도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점 거기다가 이제 주사에 대한 거부감 해소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이 치워지게 된다. 더 확대된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조 비용도 알약으로 만들면 훨씬 싸답니다. 그리고 유통이나 관리 비용도 당연히 싸고요. 그래서 약값이 좀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도 훨씬 더 폭넓게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좋은 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에게 아마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좀 전해드리는 거고요. 혹시 당뇨나 비만 치료제, 특히 이제 당뇨 치료제를 주사제로 맞으시는데 알약으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하고 꼭 좀 미리 좀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쁜 주치의들은 환자들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미리 알아서 주치의하고 좀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약으로 나온다는데 나도 알약으로 좀 바꿀 수 있나요? 뭐 이런 부분 좀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탄절 연휴를 맞아서 온 국민이 지금 들떠 있는데 전직 연방상원의원이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강 상태다라고 이제 시한부 판정 소식을 전해서 지금 성탄절 연휴
조금 들떠 있는 정치권에도 지금 충격적인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게요. 예, 플로리다 대학 총장까지 지냈던 벤 세스라는 전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지난주에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라고 어제 SNS를 통해서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세스 전 의원은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SNS에 밝혔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아요. 올해 53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벤 세스 전 의원은 2023년까지 네브라스카 주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의원을 지냈고요. 또 현역에 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등 사실 그 공화당 내에서는 좀 많이 좀 힘들어하는 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스 의원한테. 왜냐하면 반 트럼프 대표적인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그 1월 6일 의회 습격사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한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1월 6일 연방의회 사태, 그 사태 이후에 앞장서서 이건 트럼프가 이건 해결을 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밉보인 눈밖에 난 뭐 그런 뭐 의원이기도 합니다. 뭐 같은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뭐 반 트럼프의 대표적인 인사로 꼽히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면서 결국은 이 벤 세스 전 의원은 상원의원에서 그만두고 이제 정치권을 은퇴했죠. 뭐 그래도 뭐 소신은 다르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공화당 내에서는 좀 나름대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그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이 많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스 전 의원은 어제 자신의 그 X에 이 글을 쓰는 게 정말 힘들지만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그의 췌장암 사기라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죠. 그런데 그의 투병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자 트럼프 후원 그룹인 마가, 사실 마가에서 볼 때는 완전히 뭐 세스는 뭐 반역자야 배신자야라고 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인물이었죠. 사실은 한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SNS가 올라오니까 마가 쪽에서도 상당히 애도를 표하면서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감싸 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가 진영에서도 앞다투어서 그 위로의 메시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백 개의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당파 관계없이 민주당에서도 응원의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상원의원이죠.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앤디 김 의원도 이 감동적인 그의 성명서를 나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2번이나 읽었습니다. 라면서 삶의 가장 힘든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일깨워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답글을 올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소위 대권 잠룡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주지사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벤 세스는 우리에게 빛과 은혜를 일깨워 주는 길을 택했다라면서 계속 싸움을 이어가 달라라고 응원의 그 메시지를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세스 전 의원은 췌장암은 정말 끔찍한 병이다. 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라고 지금 상태를 말하면서 원하는 만큼, 즉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 아름다운 내 가족, 이 아름다운 이 가족을 놔두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게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 그렇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SNS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췌장암 4기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췌장암이라는 게 정말 가장 치명적이고 무섭다라는 얘기 뭐 우리 맨날 하잖아요. 이 췌장암은 특성상 조기 진단도 어렵다라고 하고요. 또 초기 증상도 좀 미미해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기 진단이 어렵죠. 그래서 미국의 국립암연구소는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한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봤을 때,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학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암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 중에 하나로 이 췌장암을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벤 세스 전 연방 상원의원 뭐 당파를 떠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성탄절 연휴를 맞아서 그런 글을 올렸는데 성탄절 연휴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벤 세스 의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공유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트럼프 평화연구소.
트럼프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또 트럼프 어카운트, 또 트럼프 골드 카드, 심지어는 트럼프 클래스 배럴쉽, 트럼프 전함이죠. 들어보셨나요? 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기 행정부 취임 후에 각종 기관과 어떤 정책 등등등에 자신의 이름을 너무 많이 붙이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은 뭐 물론입니다만은 공화당 일각에서도 아우 이거 투머치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말 많긴 많더라고요. 이름 붙인 게. 그 급기야 현직 대통령의 이름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붙여진 적이 없는 신형 전함에까지 본인의 이름을 지금 붙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클래스 배럴쉽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함,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이 새롭게 만들기로 한 신형 전함, 요거를 이제 한국의 한화 그룹의 그 배 만드는 한화 조선소가 있어요. 그 한화 조선소하고 같이 만들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코리안 그 기업인데, 코리안 그 민간 시빌 기업인데, 한화라는 기업. 그 좋은 회사다. 한화라는 회사와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한화라는 기업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겠다는 게 뭐냐면, 트럼프 클래스 배럴쉽입니다. 전함. 그래서 한국말로 한다면 트럼프급 전함이죠. 이건 뭐 전투함이니까 엄청나게 큰 군함입니다. 이것을 새로 지을 건데, 한화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짓는 이 군함의 이름을 트럼프 군함으로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국의 그 해군의 전투함에, 군함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붙여진 적은 없거든요. 전직이거나 아니면 다 돌아가신 후.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내가 지금 현직일 때 붙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군함에 이런 전례가 없다라는 지적이 공화당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공연장도 이름 바꿨잖아요.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인데 이거를 도널드 트럼프 존 F 케네디 예술센터로 앞에다 그냥 자기 이름을 먼저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뒤에다 붙인 것도 아니고 케네디 앞에다 본인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 초에는 그 워싱턴 DC의 띵크탱크 미국 평화연구소라는 이거는 뭐 비영리 기관이죠. 뭐 유형의 어떤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어떤 기관인데 그 건물 외벽에도 그 기관이 상주해 있는 건물 외벽에도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라고 박혔어요. 미국 그 평화연구소인데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미국 평화연구소라는 건요, 연방의회가 지난 1984년에 법률로 설립한 독립적인 공공기관입니다. 정파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어버린 겁니다. 자, 또 내년부터 운영될 정부 운영 의약품 판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웹사이트 거기 들어가면 이제 싸게 약 구할 수 있다고요. 그 정부가 운영하는 약을 싸게 파는 그 웹사이트 주소도 트럼프 rx.gov 이걸로 바꿨습니다. 트럼프 RX가 이제 의약품을 할 때 이제 하잖아요. 그 앞에다 트럼프를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rx.gov 여기 들어가서 약 싸게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4년간 그렇죠.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막 태어나는 신생의 아이에게 이제 그 계좌를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우선 계좌를 11,000불 넣어서 줄 테니까 뭐 부모가 계속 돈을 넣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해라 이제 그런 거죠. 그 계좌의 이름을 트럼프 어카운트로 이름을 또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 또는 체류 허가 자격을 즉시해서 준다라고 하는 그것도 트럼프 골드 카드라고 이름을 거기다 또 붙였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밖에 백악관에 지금 이스트 윙, 동관, 그걸 지금 허물고 새로 짓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초대형 볼룸, 연회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제 부시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트 윙에 새로 지을 그 초대형 연회장도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볼룸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사업가 시절부터 본인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걸로 아주 유명했죠. 뉴욕 맨하탄의 고층 빌딩 이름을 트럼프 타워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뭐 베가스에 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냥 번쩍번쩍하는 금색깔의 큰 고층 빌딩 조금 떨어져서 하나 그냥 번쩍번쩍하는
호텔 있죠? 그건 뭐 트럼프 호텔. 전부 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는 호텔, 골프, 그리고 이제 골프장, 그렇죠. 골프장도, 그 LA 인근에 렌조 팔로스 버디스라고 저도 거기 뭐 한 18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바닷가 바로 5분이거든요. 그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뭐 5분밖에 안 되니까 그 골프장 이름이 다널드 트럼프 골프장이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거기 그 멤버십 있어야만 들어가는데 멤버십 있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냥 친구 따라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한국 분들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온데 본인이 갖고 있는 데는 다 다널드 트럼프 이름을 붙이는 거 아주 유명해져. 그런데 이제 급기야 미국 역사상 한 번도 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붙어져 있지 않았던 미국의 초대형 군함에도 본인의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자,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네요. 워싱턴 포스트는 테드 크루즈 의원이 두 번째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지난달 그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친이스라엘 단체인 미국 시온주의 조직 그 회장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지금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선에 나가는 사람은 그 유태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온주의 조직 회장을 만나면서 본인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선 출마 요청을 사람들한테 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치인들 봤을 때 무슨 어떤 뭘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여기에 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보면 99% 하더라고요. 네. 그냥 나갈 거다, 할 거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애둘러서 멋있게 폼나게 뭐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몇 달 전인가요? 지난달인가요? 네바다주 그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그 유대계 보수층 그 어떤 그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지 연설을 하면서 막 연설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를 그랬어요. 테드 크루즈가 대통령에 나가야 됩니다. 테드 크루즈를 대통령으로 보냅시다. 라고 그랬더니 아유 왜 이러시냐고 그런 게 아니라 씩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나가겠다는 얘기죠. 자, 2013년 연방상원에 입성한 테드 크루즈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간 적 있죠. 그때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당내 경선도 했었습니다. 기성체제에 맞선 반항아로 그때 좀 주목받기도 했었죠. 트럼프 당시 그 후보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이었습니다. 크루즈 의원이 이제 대선에 도전을 한다면 이제 공화 당내 경선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가 후계자로 지금 자리매김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경쟁을 아마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의 철두철미한 그 후계자로 지금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좀 강성 발언도 좀 하고 그러죠. 이제 마가 지지율을 그대로 갖고 오기 위해서 트럼프의 그걸 잇기 위해서 마가 그 혈통을 뭐 잇는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식기 위해서 이제 마가 지지층의 1순위가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인데 테드 크루즈 의원은 뭐 마가 쪽은 조금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화당 내에서 정통 공화당 노선을 지켜야 한다. 지금 마가는 너무 강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지지율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본인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테드 크루즈가 나가게 되면 제이디 벤스를 후원하는 마가 그룹과 그 테드 크루즈를 후원하는 정통 공화당 정통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정통 보수 인사들 이 양 세력 간의 치열한 대결이 될 것 같다. 공화당 내에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테드 크루즈 의원이 나온다라는 것은 일단은 좀 선거 그 흥행과 관련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좀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혼 소송 시에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반려동물이 어떤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다뤄야 한다, 격상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방 차원은 아니고요. 주 차원인데 필라델피아주에 계십니까?
반려동물 잘 들어보세요. 이혼할 때 반려동물을 재산 분할하듯이 하면 안 되고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해당 법안이 만일 법안으로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에 반려동물은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자 보호자에게 동반자 관계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만일 뭐 이혼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 분할로 여기면 안 된다. 일종의 가족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누구와 함께 이 반려동물이 살지를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뭐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뭐 부모가 헤어지게 됐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랑 살래? 뭐 아빠랑 살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서로 다투잖아요. 그 부모가 아빠는 아빠대로 본인이 얘를 키워야 잘 키울 수 있다. 또 엄마는 엄마대로 얘는 나하고 있어야 행복하고 또 그동안 내가 계속 키웠다. 뭐 이런 걸 이제 법정에서 주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양육권을 주장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제 반려동물이 있을 때 뭐 남편은 남편대로 저 반려동물은 내가 데려온 거고 평상시 주말마다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줬고 뭐 그런 걸 주장할 거고 또 뭐 엄마는 엄마대로 남편은 하루에 맨날 밤 9시 넘어서 들어와서 강아지랑 있는 시간도 없고 먹이도 내가 다 주고 사료도 내가 다 사오고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강아지는 이 반려견은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양육권을 다투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주의회에서 이제 하원에서 일단은 이제 뭐 상원도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원에서 이런 게 통과됐다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필라델피아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미국 전반적으로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장으로 취임한 제러드 아이작먼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라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야 되는데 어느 기업이든 달 착륙선을 가장 빨리 만드는 업체를 정부 차원에서 기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뉴스가 되냐면 아이작먼은 일론 머스크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절친이기 때문에 결국 일론 머스크의 소유 기업 스페이스 X에게 좀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본인이 스스로 발빠르게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인지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작먼 신임 국장은 미국이 달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먼저 착륙선을 먼저 준비하는 업체가 우리 정부가 선택할 대상이다라는 점을 모두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 X와 블루 오리진을 겨냥으로 한 말이죠. 미국에서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는 2개밖에 없으니까 스페이스 X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아이작먼 국장과 절친인 일론 머스크의 소유 기업이고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이 보유한 기업인데 그 둘 중에 내 친구가 스페이스 X지만 블루 오리진이 먼저 만드는 블루 오리진 우주선을 채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의식한 그런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제 아이작먼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근 우주 정책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게 있거든요. 이제 달 탐사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런 행정명령 그와 관련해서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우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을 지명해준 대통령이니까 왜 훌륭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의 골자는 그거예요. 미국이 2028년까지 미국 우주 비행사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고 뭐 미국이 달 표면에 우주인을 착륙시킨 건 뭐 당연히 있죠. 근데 최근은 아니에요. 미국이 사실은 최근 몇십 년 동안은 러시아와 구소련과의 경쟁이 없어지면서 달 관심 안 썼잖아요. 1960년대에 갔었는데 그 후에 이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028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2030년에 달에 기지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달에 기지를 건설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에게 대규모로 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공직에 발탁됐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거나 심지어 사업적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지나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자, 기부액에 따라서 혜택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25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인물 가운데 최소 32명은 내각을 포함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에 이미 임명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사라든지 무슨 외교부 장관까지는 아니어도 외교부 차관이라든지 뭐 보좌관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25만 달러씩 낸 사람들 32명.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요건 이제 25만 달러 얘기가 아니라 이제 포괄적으로 볼게요. 100만 달러를 냈고 또 백악관 연회장 조성 기금에 비공개로 거액을 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테판 브로디와 엘리자베스 브로디 부부인데요. 백악관 그 볼룸 만드는 데에 거액을 기부한 거는 도대체 얼마를 기부했는지 액수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거액인 것만 알려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백악관 취임위원회 그 취임식 할 때 낸 건 100만 달러. 그 부부, 스테판과 엘리자베스 브로디 그 부부의 아들 하워드 브로디라고 있습니다. 그 하워드 브로디는 얼마 전에 주 핀란드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외교 경험 없습니다. 부모 잘 둔 덕분인가요? 네. 그리고 주 페루 미국 대사로 지명된 사람 버니 나바로라는 사람은요. 역시 그 사람도 100만 달러를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5만 달러 기부한 사람은 뭐 보좌관, 뭐 차관보, 뭐 요 정도 100만 달러 이상 기부하게 되면 최소한 대사 정도는 나갑니다. 자, 거액을 기부한 기업 관계자들이 사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부 반독점국의 조사 대상이었던 이 공연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업체인데요. 오크뷰 그룹이라고 있는데 그 오크뷰 그룹은 사실은 반독점, 그러니까 너무 그 그룹이 독점하다시피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독점, 그러니까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는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2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CEO였던 티모시 라이웨키라는 사람은요, 수개월 뒤에 기소됐습니다. 기소됐다는 건 뭐예요?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해줬어요.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일부 기업은 또 거액을 기부하고 이후에 사업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한때는 뉴욕 주식 시장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끌었죠. 그 팔란티어는 백악관 그 볼룸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물론 회사 차원에서. 이후 팔란티어는 1,000만 달러 이미 10배 넘게 뽑았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민 단속국 추방 업무를 위한 그 소프트웨어를 정부에 공급하는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은 최소한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1,000만 달러 나고 바로 10배 튀겼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또 골든 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이스라엘은 그 적국에서 막 그 미사일을 쏘면 그 공중에서 다 막아내죠. 그래서 그 공중에서 막아내는 그 시스템을 아이언돔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돔이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요 밑은 안전하게 다 공중에서 요격시켜버린다. 미국도 그걸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 이름을 골든돔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골드 카드 막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또 트럼프 대통령 호텔도 다 골드 카드라듯이 그래서 골든돔이라고 만든 그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락히드 마틴이라는 회사 그리고 보잉 회사 이 두 회사는 취임식 때 또 역시 100만 달러씩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건설한다 그럴 때 또 수백만 달러 기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자 어떤 베네핏을 받았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산 전투기 F-35 전투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전투기 같은 거는 일반 비행기가 아니고 안보와 관련된 군사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뭐 락히드 마틴이든 보잉이든 우리 회사가 전투기 만들었다고 내 맘대로 영업 활동 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판매한다는 거 결국 이제 유출되는 거니까 나라 차원에서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무기 체계는. 그런데 F-35 최신식 전투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락히드 마틴이. 뭐 100만 달러
그 이상 몇백만 달러 낸 거 벌써 수십 배, 수백 배 뻥튀기 됐습니다. 그리고 보잉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180대를 미국이 만들 텐데 그 180대 차세대 전투기는 보잉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몇백 배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몇천 배 뻥튀기 한 셈이 됐습니다. 자, 로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다녀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이태리 로마 가면 여기는 한 번씩 다 갔다 온다고 하죠. 뭐 그 소원도 빌라고 하기도 하고 트레비스 분수대 거기서 이제 동전 던지면서 소원 빌고 그러잖아요. 그 트레비스 분수대가 2월 달부터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트레비 분수를 관람하려는 관광객들에게 2유로를 받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유로면 지금 뭐 한 달러로 친다면 한 2달러 60센트, 뭐 70센트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트레비 분수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못 가신 분들도 영화에선 많이 보셨습니다. 뭐 라돌체 비타라는 영화 그리고 뭐 로마의 휴일 등등등에서 뭐 나왔던 명장면이 나왔던 다 거기가 이제 트레비 분수인데 로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죠. 또 이제 동전 던지고 소원 빌기러 가기도 하고 해당 입장료는 그런데 이제 낮에를 받고 밤에는 뭐 안 받는다고 했는데 누가 꼼꼼한데 밤에 거길 가겠어요. 여하튼 분수를 이제 위쪽 광장에서 쫙 내려다보는 것도 있거든요. 가까이 안 가고 이제 그것도 뭐 무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다 가면 내려다보고 그냥 갈 사람 없습니다. 왜? 가까이 가서 동전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 그걸 꼭 하고 싶어 해서 바로 이제 낮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관광객은 다 낮에 그 앞에까지 가려고 하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한 2달러 60센트, 2유로 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트레비 분수는 관광객들이 동전을 던져 넣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 돈 넣기 위해서 돈을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간 세포가 장기간 고지방 식단에 노출이 되면 결국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돌연변이에 취약해진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사람을 상대로 아직 그 실험한 건 아니고요. 이제 쥐 실험을 한 건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MIT 연구팀은 그 어제 과학저널 셀이라는 과학저널에서 고지방 먹이로 간 질환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킨 그 생쥐 모델 표본 연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성숙한 간 세포는 고지방 식단이 계속될 경우에 미성숙한 세포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그러니까 미성숙한 세포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돌연변이에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생쥐에 고지방 먹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먹여서 인위적으로 간 질환을 유발시키고 그 이후에 간 염증 단계에 이어서 조직 섬유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간암에 이르는 그 과정에 그 생쥐 유전자 변화를 포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적 관찰을 통해서 본 거죠. 그 결과 고지방 먹이에 노출된 생쥐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간 질환이 진행이 됐고 연구가 끝날 때에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고지방 식단을 먹인 대부분의 생쥐에게 간암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구팀은 몸 안의 세포는 고지방 식단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지만 인위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그 대가로 종양 형성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몸 안에 고지방 식단이 자꾸 들어오니까 몸 안에 그 고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계속 애를 쓰면서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대가로 그런 간암 이런 데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고지방 식단은 간의 염증과 지방 축적을 초래해서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간 그걸 방치 안 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간경화, 그 다음 단계 간부전, 뭐 간암,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출발점 중에 하나가 고지방 식단의 반복적인 노출, 뭐 이런 겁니다. 자, 고지방 식단.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님들은 고지방 식단 잘 피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뭐 콜레스테롤
걱정돼서 그렇다든지 뭐 또 지방간이 걱정돼서 그렇든 하여간에 잘 피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무슨 뭐 콜레스테롤 때문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자칫 간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연구 결과로 증명됐다라는 소식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재인식을 해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성탄절 2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뭐 음식들 가족들과 함께 음식 많이 드실 텐데요. 가능한 한 맛있게 드시되 고지방 식단은 좀 살짝 피해가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즐거운 성탄절 2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